안녕하십니까. 조용무라고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NH금융연구소 소장으로서 제가 보는 매크로 경제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국 경제 성장률은 꽤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망 기관들에 따라서 높게는 2%를 넘어갈 수도 있다. 보수적이거나 신중한 쪽은 1% 중반에 그칠 거다. 많은 전망 기관들은 사실 1% 후반에 몰려 있는데 저도 그와 비슷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아직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잘하면 1%, 안 좋으면 한 0.9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부진했던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기록했었던 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3%대 정도였고, 근데 1% 또는 1%안 되고 그러면 수치상으로도 낮아 보이고, 24년 연말에 많은 경제 전망 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 후반 나올 거다. 특히 한국은행 같은 쪽에서도 마지막 경제 전망이었던 24년 11월 경제 전망에서 1.9%로 전망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그 반 정도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절대적인 레벨에서나 또는 기존의 전망 대비로도 상당히 부진했던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반면에 26년 경제 성장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전망 기관들의 수치가 1% 중반에서 2% 초반까지 이렇게 쭉 벌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수치만으로 보면은 성장률이 꽤 반등하는 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도 괜찮은 거 아니냐. 그 전년도에 1% 남짓이었는데 1% 중후반이 어디냐.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실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꼭 그렇게 보기만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사실 경제 전문가나 한국은행 이런 쪽에서 많이 언급하시는 건 잠재 GDP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자본, 이러한 생산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투입했었을 때 물가 급등이나 실업률 급등과 같은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GDP의 숫자를 보통 잠재 GDP, 포텐셜 GDP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내년에 이 GDP의 숫자 자체가 그렇게 높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잠재 GDP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설령 한국 경제 성장률이 1% 후반 정도를 기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충분하냐, 그리고 어느 만큼 높은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하느냐, 기준점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 경제 성장률과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코로나 이전이냐? 가령 코로나 첫 해에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가 21년에는 급반등해서 4%를 넘어갔었고, 이렇게 코로나 기간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출렁거렸던 것을 감안을 하면 이건 좀 너무 변동성이 심했으니까 그 기간을 좀 제외를 해놓고 그래도 좀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의 평균 한국 경제 성장률과 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 경제 성장률 대비 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 후반 한 1.7에서 1.8%포인트 정도 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냐. 미국도 중국도 전 세계가 다 늙어가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이니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과 올해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하면 당연히 낮은 거 아니냐. 일리가 있죠. 그러면은 역시 그 레벨을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IMF가 전망하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과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 미국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 한 0.4에서 0.5%포인트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 평균도 한 요 정도 될 걸로 IMF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들 하는 중국이 포함된 신흥국 평균도 한 1%포인트 정도 코로나 이전보다 올해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기준들로 비교를 했을 때 뭐 글로벌 평균이 한 0.5, 신흥국 평균이 한 1인데 우리가 1% 후반 정도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 대비 낮다라고 한다면 과연 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5년 성장률보다 2배 가까이 급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예, 저는 좀 미진한 회복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올해 성장률이 더 높은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높아질 수 있느냐, 내년보다 내후년에 더 높아질 수 있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할 때 사실은 전망 기관들별로 왜 이렇게 뭐 어떤 곳은 올해 2%를 넘어가고 어떤 곳은 1% 중반에 그칠 것으로 보느냐, 주요 전망 기관들의 전망 리포트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크게 두 군데 정도에서 뷰가 엇갈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출이고요. 뭐 그것은 결국은 우리 수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몇 개 업종에 대해서 어떤 쪽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어떤 쪽은 조금 더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수출 증가율에 대해서 뷰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도 전망의 편차가 훨씬 더 큰 부분은 어디냐면 사실은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경기가 상당 기간 매우 안 좋죠. 예, 마이너스 증가율의 레벨도 문제고요.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마이너스 증가율의 지속 기간인데 벌써 전년 동기 대비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간이 1년 반을 넘어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IMF 이후 한국 경제가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건설 투자가 부진한 양상이 심하고 심한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는데, 이렇게 안 좋았던 건설 투자가 올해 어느 만큼 회복될 것이냐를 놓고 어떤 쪽은 그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긴 하지만 소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이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쪽은 꽤 높은 수준의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건설 투자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이렇게 결국은 수출과 건설 투자 부분에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있어서 전망의 편차가 있고, 이것이 주요 전망 기관들별로 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할 때 수치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특히 26년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많이 받았었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려왔던 두 가지 키워드가 착시와 초양극화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지금 한국 경제가 좋으냐? 만약에 어느 나라 경제가 해가 바뀌면서 경제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지고 종합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리고 총 수출이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나라 경제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실상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는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뵙고 지금 경제가 어떠냐라고 질문을 드려보면 좋은 줄 잘 모르겠다, 경기회복이 체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러면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흔히 우리가 총량 경제 지표라고 부르는 경제 지표들은 뭐 좋아졌거나 또는 좋아지는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많은 경제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결국은 뭐 일종의 착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를 넘어선 초양극화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5년보다 26년에 2배 가까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종합주가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총 수출도 플러스, 그렇다 보니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뭐 올해 뭐 상당 기간, 뭐 적어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한국 경제 괜찮다, 좋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 완연한 회복세다라는 타이틀이 여러 군데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럼 왜 총량 지표는 좋은데 체감이 안 되느냐. 결국은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처럼 GDP의 구성 항목, 한마디로 민간의 가계 소비, 그리고 건설 투자, 기업의 설비 투자, 수출, 이러한 여러 경제 활동 영역을 모두 다 합쳐서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소비나 투자가 부진하더라도 수출이 아주 잘 되면 총합인 GDP 숫자는 꽤 높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수출도 사실은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반도체는 괜찮죠. 그래서 뭐 주가도 괜찮고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이 반도체가 어쨌든 우리 수출에서 수출 1위 품목이고 1위 품목이 이렇게 좋고 많이 팔리고 하다 보니 다른 부문은 뭐 그만큼 늘어나지 않더라도 총 수출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듯이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상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반도체라도 잘 되는 게 어디냐. 그것마저도 못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반도체 말고도 괜찮다. 뭐 K 방산, K 푸드, K 화장품 이런 것도 우리는 있다. 그리고 아니 뭐 다른 데들이 뭐 그냥저냥 할 때 반도체가 엄청 잘 돼서 반도체 수출이 늘면 우리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건 또 당연한 거 아니냐. 반도체가 아주 잘 되면. 방금 말씀드린 얘기들이 일견 다 일리가 있죠.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해서 가는 경제가 과연 건강한 것이냐. 물론 예상되는 미래 세계가 AI고 뭐 데이터의 시대고 그렇긴 하지만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해서 가도 괜찮은 거냐. 옆에 있는 반도체 강국 대만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TSMC가 어쨌든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는 뭐 총 수출이나 GDP 증가율도 엄청 높게 나오고, 근데 그걸 뭐 가령 미국이 반도체 투자를 미국 안에 늘려라, 뭐 미국 안에서 생산하게 해라, 그렇게 할 때마다 대만 경제가 굉장히 화들짝 놀라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대만에서 지진이 나서 지진 때문이건 또는 홍수 때문이건 뭐 전력의 문제건 뭐 반도체 생산이 멈췄다 그러면 국민들이 또 많이들 불안해하고, 한마디로 반도체는 대만 경제의 쉴드, 방패이기도 하지만 그 방패 하나를 뺏기게 되면 대만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대만이 안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취약점이기도 하고, 또는 반도체 산업 서플라이 체인에 걸려 있는 대만의 국민들,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라든가 또는 생산 라인 개발자들 또는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많은 대만의 국민들은 알려진 바로는 그 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급여라든가 소득 수준은 전반적으로는 낮은,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듣고 있는, 한마디로 반도체에만 쏠려 있는 대만 경제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또는 그 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점, TSMC는 부자여도 그 나라 국민들은 부자라고 별로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들 아닙니까? 뭐 그런 걸 볼 때 과연 반도체 위주로 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은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K자 붙은 거 우리 잘하고 있다. 이게 맞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수출 증가율 매우 높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K 방산이든 K 화장품이든 K 푸드든 증가율 성장 속도는 높지만 우리 수출, 우리 경제가 메이저는 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에 이은 2위 품목은 자동차, 3위 품목은 석유화학과 정유 이런 것이다 보니 상위 랭킹에 뭐 K자가 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올라오고 있지 못하다. 한마디로 다음번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캐시카우는 아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과의 뭐 협상 결과이든 또는 구조조정의 여파든 뭐 석유화학 경기라든가 자동차 경기가 악화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반도체가 선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출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반도체가 잘해서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위 품목의 비중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때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여타 그 외의 중요한 메이저 수출 품목들의 증가율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뭐 자동차, 석유화학, 뭐 철강
뭐 이런 품목들의 수출 증가율이나 최근의 경기 상황은 좋지가 못한데 반도체만 잘해서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상황을 여타 산업 업종들이 골고루 괜찮은데 반도체가 유독 너무 잘해서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메이저 수출 업종들 품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도체라도 그나마 선전해서 반도체 수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냐, 이러한 해석은 사실은 전혀 다른 흐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수출에 있어서도 뭐 일종의 쏠림 현상 또는 뭐 양극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체 한국 경제 성장률 또는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또는 총수출 증가율, 이러한 일종의 모두 다 깡그리 더한 총량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만을 보고 한국 경제는 괜찮아, 선전하고 있어,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특히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많은 경제 주체들, 이러한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경제 주체들이나 기업 업종 산업에서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총량 지표만을 중시한 언론 또는 정책 당국이 적절한 대응이나 또는 정책을 적시에 내놓지 못한다라고 할 때 과연 많은 경제 주체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 것이냐. 뭐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 걸쳐 있으시거나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다고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좀 주변도 돌아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경제 주체들이 총량 경제 지표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경제 성장률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정책적 대응은 반드시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26년 한국 경제에 있어서 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또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변수들을 국내적으로 한번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한국 경제가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반도체 경기. 반도체 경기는 결국은 지금 일종의 글로벌 트렌드인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AI 또는 그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이러한 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이러한 낙관론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당분간은 간다. 왜냐하면 HBM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 설비를 조정했던 것이 기존의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을 초래를 했고, 그렇다 보니 HBM 가격뿐만이 아니라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까지도 올라가서 상당히 괜찮은 반도체 경기를 낳고 있고, 아직까지 이것이 뚜렷이 꺾일 거라고 하는 조짐이 당장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많은 것 같아서 당분간은 저도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렇게 잘 서치를 하셔서 진짜 반도체 전문가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열심히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분의 의견을 참조할 때 진짜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 제가 적용하는 몇 가지 기준을 그냥 제 사견입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가령 그런 분들이 있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아시는 분, 한마디로 그냥 주식시장이나 또는 매크로 하는 사람으로서 수치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알고 이야기하시는 분, 사실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그러한 기업의 생산 라인에 직접적으로 접해 계시거나 돌아가는 상황을 바로바로 이야기를 들으시는, 적어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 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직접 이렇게 여쭤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은 잘 모르는데 유튜브라던가 방송에서 근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기준을 좀 얻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제가 적용하는 기준은 가령 전망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를 희망 섞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좋겠다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또는 전망이 아니라 중계를 하시는 분들, 좋은 지표 좋은 숫자 나오면 좋아질 거라고 하고, 안 좋은 지표 안 좋은 숫자 나오면은 금방이라도 위기가 올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도 믿고 거르는 분들이라 뭐 그런 분들은 좀 걸러서 현업에 계시면서 또는 기술을 아시면서 본인의 숫자, 팩트에 기반을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향후 불투명한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런 또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꼽아 본다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앞서도 뭐 한국 경제 성장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 경기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기업들, 산업들이 있고 특히 뭐 이미 회자가 되었습니다만 그 악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건설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일부 기업들, 특히 건설사와 관련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 기업의 주력 사업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그룹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환율 흐름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환율이 이렇게 높은 것이 또는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는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사실은 환율이 높은 수를 유지하거나 올라가는 이유를 놓고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좀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수출 기업들이 결국은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벌어 들이는데 그렇게 벌어온 달러를 국내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환전을 잘 안 한다. 뭐 왜 이런 거냐?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당연한 거죠. 뭐 미국에 투자를 대규모로 많이 해야 되니까 그 투자 자금을 미국에 원화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위한 달러화 자금을 미리 확보하고 남겨놓는 차원도 있었을 거고 동시에 좀 있어 봤더니 벌어들인 달러를 바로 환전하지 않고 뭐 좀 가지고 있어 봤더니 시간을 끄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로 환전했을 때 손에 쥐게 되는 원화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 뭐 저라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환전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 특히 중요한 수출을 많이 하고 잘하는 수출 기업들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뭐 실제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고 뭐 또 다른 이유는 그 논란이 많았던 뭐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뭐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뭐 개미, 서학개미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미국에 주식이나 채권을 많이 사서 그랬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몇 분이 하시니까 왜 환율 올라가는 탓을 우리한테 하는 거냐? 우리가 좀 돈 좀 벌어보겠다고 투자했더니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우리를 지목하는 거냐? 뭐 저라도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해외 주식 사고 채권 산 게 어제 오늘만의 일도 아닌데 갑자기 환율 올라가니까 왜 그 이유를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치 주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뭐 그런 억울함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뭐 그게 꽤 긴 기간 동안 이어진 것도 사실 아닙니까? 뭐 짧게만 보더라도 코로나 기간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주식 투자 붐이 불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 미국 주식을 많이 사셨던 분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주변에서도 보셨을 거고 짧게 잡아도 5년, 길게 잡으면 10년 정도 지금 국내 경제 주체들이 부진한 한국 경제 성장률, 낮은 투자 수익률, 낮은 금리 때문에 해외 금융 투자를 늘려온 것도 사실이고 뭐 그것이 환율에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뭐 경제학적으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 정책 당국의 뭐 대응과 관련을 해서 도대체 외환시장에 정책 당국이 개입을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라는 의견이 분분할 때 그 구두 개입이었는지 뭐 실제 개입이었는지 또 이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정책 당국의 액션이 있었고 그 이후에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 몇십 원 떨어진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볼 때 뭐 그것이 중요한 요인이었고 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밖에 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환율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논란이 되었던 것 같고 뭐 여기에는 뭐 또 이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못하셨던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이렇게 집값도 안 잡히고 가계부채도 늘은데 한국은행이 집값 떠받치겠다고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풀리니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거 아니냐. 뭐 이 논리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금 뭐 통화량 증가에 대한 논란으로 또 이어지면서 결국은 환율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저는 단순히 논란을 넘어서 앞서도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국내 경제 주체들 특히 개인들도 해외에 많은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해외 투자 수익이 원화로 환산했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원달러 환율을 굳이 낮추려고 하면 불만이시겠죠. 본인의 투자 수익률에 유리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분들은 또 굳이 뭐 국민연금까지 동원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이 개입해서 본인들의 소중한 국민연금을 또 써가며 원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반갑지 않으셨을 거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정책 당국의 시장 개입의 적절성 또는 뭐 시기 그 국민연금을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 뭐 이런 것과 뭐 맞물려서 뭐 이러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논란이 뭐 상당 기간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 기업들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요즘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결국은 판매하는 판매 가격이 매출이 그 비용에 해당되는 코스트보다 더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화 위주로 수출을 하고 달러화 위주로 수입을 했었을 때 플러스 효과가 더 클까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클까요?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이실 거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을 또 주실 수 있습니다. 수출을 할 때 반드시 달러화만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달러화 이외의 통화로 받을 수도 있고 원화로 매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해외로부터 달러화를 주고 수입을 많이 해서 부품이나 원자재를 들여와서 원화를 많이 받고 수출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기업은 수출 중심 기업이 아니죠. 내수 기업인 거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극단적인 예가 수입 업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이야기인 거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위주로 매출이 일어나는 수출 기업들은 플러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위주로 매출이 일어나는 수익 기업들은 마이너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그래,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지금 문제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제가 어떤 상황이냐 맥락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떠냐? 제가 앞서도 한국 경제의 예상되는 키워드로 초양극화를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 실적, 주가, 재무 건전성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더라도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업종의 수출, 제조업, 대형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못한 많은 내수 중심 기업들, 뭐 소비나 국내 투자나 건설업에 걸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사실은 이러한 수출과 내수 사이의 양극화 현상은 더 벌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지금 한국 경제의 상황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흐름을 감안할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플러스 효과도 있고 마이너스 효과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2026년도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향방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한국은행의 금리 통화 정책은 답이 없죠. 뭐 이렇게 해도 불만이고 저렇게 해도 불만이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본인이 집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떠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실 수도 있고, 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니, 또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니 한국은행의 통화 금리 정책이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건 한국은행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가령 그 나라 중앙은행의 금리 통화 정책이 챙겨야 되는 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을 펴야 되고, 금융시장도 너무 불안정하게 하면 안 되고, 경기가 또 너무 나쁘게 하면 안 되고, 가계부채가 또 너무 늘어나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서울 지역이긴 하지만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변수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어떻게 되는가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고, 그 영향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도 고려해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챙겨야 되는 게 한 6, 7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한은이 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달성해야 되는 정책 목표는 한 6, 7가지가 되는데 할 수 있는 액션은 올리거나 내리거나 한 가지 정책 수단밖에 없다. 그럼 이때 결국 남는 것은 각 매 상황마다 한국은행이 어떠한 정책 변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냐 라는 것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어떤 분들은 한국은행이 집값 지켜주려고, 집값 유지하려고 금리를 낮춰줬어. 또는 가계부채가 그렇게 늘어나는데도 뭐 경기에 신경을 써서 금리를 낮췄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꼭 한국은행을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매크로 경제를 보아왔던 입장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25년 한국은행의 예상과 전망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다. 이거는 숫자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뭐 1년 전쯤이었던 24년 연말 기준 한국은행의 25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분기 한번 내놓으니까 24년 11월에 나왔던 전망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행은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9%에 달할 거라고 보고서를 내놨었거든요. 근데 25년 경기 흐름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물론 거기에는 뭐 계엄이라던가 또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같이 뭐 좀 예상외였거나 예상과 달랐던 요인들이 분명히 작용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명히 저희가 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은 있죠. 가령 1년 전 24년 11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국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할 텐데 26년 1분기부터 낮은 정도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전쟁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전망 보고서의 맨 앞단에 있었던 전망의 가정과 전제였거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한 1년 가까이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나서 지나왔는데 지금이 26년 1분기 아닙니까? 근데 관세 전쟁은 이미 트럼프가 늦게 잡아도 25년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부터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가정과 전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틀렸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11월에 경제 전망을 하면서 12월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계엄과 같은 상황을 뭐 당연히 예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어떤 이유였건 간에 이제 뚜껑이 열리고 25년 한국 경제 흐름을 살펴보니 뭐 누구보다도 사실 한국은행이 가장 먼저 잘 살펴볼 수 있었겠죠.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 성장률을 집계하고 발표하는 기관이 한국은행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봤더니 이게 전혀 생각하고 다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심상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25년 상당 기간 동안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낮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었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너무 경기가 부진하고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5년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계엄이 있고 다음번 대선이 있기 전까지 그 6개월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경기 흐름이 안 좋고 경제지표가 부진하다고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 수가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정부는 재정정책을 펴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지표는 생각보다 매우 안 좋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뭐 집값, 가계 부채, 그리고 뭐 환율,
뭐 이러한 물가에 대한 우려까지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보면 뭐 경기였던 거죠. 경기에 가장 웨이트를 많이 두고 최우선에 두면서 금리를 인하를 했던 거죠. 당연히 금리 중심 통화 정책 시스템 하에서는 정책 금리를 낮추면 돈은 풀리게 되어 있었고, 그러니 뭐 한국은행이 뭐 최근에 뭐 다른 보고서도 내긴 했습니다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고 그래서 돈이 더 풀려서 그것이 원화 가치가 떨어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 건 맞는데 왜 그랬나? 어떤 상황에서 그랬나도 저희가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저는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한국은행이 챙겨야 될 것은 굉장히 많죠. 뭐 앞서 말씀드린 경기, 물가, 가계부채, 집값, 환율. 근데 어떻습니까? 뭐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그리고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 2% 목표 물가 상승 수준까지 잘 안 떨어진다. 서울 지역의 집값이 높다. 계속 오른다. 이런 것만 보면은 사실은 금리를 빨리 올려야죠. 근데 뭐 제가 예상하기에 한국은행이 조만간 빨리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기도 어려운 것이, 앞서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경제 성장세는 지금 충분한 거냐, 정말 탄탄한 거냐, 우리 경제가 금리를 올릴 때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분명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전망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힐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이때 저희가 좀 중요한 변곡점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올해 봄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의 수장이 교체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것은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뭐 한국은 뭐 연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뭐 미국은 거의 교체가 확실시 되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은행의 뭐 총재 수장이 교체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통화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조정, 통화 정책과 관련을 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올해 뭐 적어도 봄을 지나면서 중요하게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는 이벤트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미국 경제 위기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경제와 관련을 해서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비슷한 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닷컴 버블 붕괴 당시와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로 했던 투자가 위축되거나 또는 AI 투자에 대한 낙관론이 바뀌게 되면은 그것이 뭐 충격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고, 또는 미국 경제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위축되게 되면은 뭐 경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우려가 제가 기억하기에 24년에도 있었고 뭐 25년 초에도 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제기된 바 있는데, 그때마다 거의 2년 가까이 제가 말씀드려온 미국 경제를 보는 뷰는 미국은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 호조세를 바탕으로 해서 뭐 좀 24년보다 25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뭐 위기는 아닐 걸로 본다. 그래서 마일드 앤 쇼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계속 말씀드려 온 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의 미국 경제 침체 대비 어려워지는 기간도 짧고 그리고 그 폭도 골도 깊지 않을 거라고 하는 뷰를 말씀을 드려왔고요. 이러한 뷰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가계의 실질 소득이 좀 둔화되는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가계 소비는 코로나 이전의 트렌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좀 그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 뭐 이 부분은 제가 2년 가까이 말씀을 드려와서 새롭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돈을 쓰는 원천은 두 가지 아닙니까? 뭐 계좌에 돈이 많아도 돈 잘 쓰시고요, 돈이 잘 벌려도 돈을 잘 쓰시는데,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급을 얘기한 것 같은 이 수준이 줄고 있지 않다. 도리어 가장 최근까지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보면 도리어 늘고 있다. 그것은 결국은 자산시장 호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주가도 뭐 나쁘지 않았고 집값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 가계는 계좌에 여전히 돈이 있다. 뭐 이것이 중요한 한 축이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쓰는 것도 소비의 중요한 한 축인데, 뭐 계속해서 데이터 논란도 있고 관심도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고용시장 고용지표는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아주 나쁜 건 아니다. 지금 4% 초반 중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미국 경제의 실업률 수준이 2000년 이후 장기 미국 경제 평균 실업률 수준 5.8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고, 한마디로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고용시장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고용시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못 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경제는 가계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뷰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고물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경제 변수가 가장 중요하냐? 경제를 분석하거나 전망할 때 어떤 경제 변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계속 받죠. 그런데 벌써 한 2년 가까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상하게 들을 수 있지만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희는 굉장히 심한 인플레를 경험을 했습니다. 물류의 영향도 있었고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에다가 또 코로나 직후에 있었던 러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 급등도 겹쳤었고,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9%를 넘어가기도 했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던 0%대까지도 떨어졌던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가기도 했었고, 저희는 그런 시기를 사실 지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물가가 쭉 떨어지면서 2%를 향해 가고 있는 한 2년 전쯤에도 왜 여전히 계속해서 물가가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 왔느냐? 그것은 결국은 이미 확인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미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키워드가 인플레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트럼프 지금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상대국들에 대한 고일 관세 부과,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미국 월마트나 타겟 이런 데서 미국 소비자들이 사서 써야 되는 중국이나 멕시코, 캐나다의 제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관세 부과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하고 있는 감세 정책도 사실은 보면은 세금을 덜 내게 해준 미국의 소비자는 소비를, 미국의 기업은 투자를 늘리면서 총수요가 늘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되는 것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불법 입국자 차단 또는 이민 통제 강화 또는 추방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 안에 바이든 때 많이 들어왔었던 외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그것이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2025년 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부각되었던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실제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낮아질 줄 알았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미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한 채 최근에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느냐? 저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잡히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 압력이 지금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 걸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미국 안에서의 시장 점유율 상실 또는 소비자들의 이탈을 우려를 한 글로벌 수출 기업들이 또는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부과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국의 수출 가격에 충분히 반영을 못하고 자신들이 떠안고 가고 있거나, 또는 미국의 월마트나 타겟이나 샘즈나 코스코와 같은 이러한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소비 위축을 우려를 해서 수입 원가 상승 부담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종 소비자 판매 가격에 이러한 원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25년의 상당 기간이 흘러왔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에 대한 수출 기업들 또는 미국의 유통 기업들이 이러한 식으로 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을 자신들이 떠안는 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온 게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대규모 소매 유통 기업들의 실적이 25년 2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렇게 본인들이 떠안고 가기에는 점점 숨이 턱에 차오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높아진 관세 부담을 소비자 판매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미국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미 연준이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당 기간 동안 2% 목표 물가 상승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 위 상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우선은 25년에 오랫동안 이슈가 되었지만 높아진 원달러 환율,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먹거리, 원자재, 석유 이런 것들을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전년 동월 대비 상당폭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치인 2%에 안착하지 못하고 25년 말을 중심으로 해서 2% 초반 수준에 여전히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원가 부담 측면에서 수입 물가 상승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쨌든 간에 25년보다 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결국은 총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가 부담 상승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을 미루어 왔었던 많은 공공요금 또는 공공기관 이런 쪽에서 요금 현실화에 나설 경우에 아직도 한국은 인플레 압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까지도 아직까지는 물가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우려를 저뿐만이 아니라 미 연준 그리고 한국은행과 같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25년 저희가 오랫동안 경험을 했습니다만 빨리 많이 금리 인하를 해줄 것이라고 했었던 금융시장의 기대와 달리 미 연준이 상당 기간 동안 금리를 동결했고, 당초 기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적은 폭으로 그리고 느린 속도로 금리를 인하해 온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더더욱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고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 가계부채 집값에 대한 비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인플레에 대한 부담까지도 가중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도 빨리 한국은행의 통화 금리 정책이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올해는 열어두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금리는 내려가는데 시중금리는 그와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은 왜 발생할까요? 이미 25년 가을부터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추세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국고채 수익률이건 또는 은행채 금융채 수익률이건 또는 대출금리이건 시중금리는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시중금리는 9월 이후 꽤 큰 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경기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것을 반영을 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건 또는 소득세건 세금이 충분히 거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정부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 정부는 상당히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을 지난 몇 년 동안 기록을 하고 있고, 2026년 올해에도 그러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때문에 정부는 돈을 써야 되고, 이것은 정부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찍어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정부가 국채라고 하는 가장 신용도가 높은 채권을 채권시장에서 대규모로 팔 경우에는 전반적인 채권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것은 채권 수익률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결국은 금융채 또는 통한채 전반적인 채권의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25년 가을부터 저희가 경험을 한 것처럼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라고 하고 아직 인상기조로 돌아서지 않았는데, 그에 반해서 채권 수익률과 같은 시중금리는 잘 떨어지지 않고 내지는 도리어 올라가고, 정부의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선반영해서 도리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채권 수익률에 기반을 해서 이루어지는 결정되는 가계 대출 금리, 왜냐하면 가계 대출 금리의 기준 금리가 금융채 채권 수익률이거나 또는 코픽스 금리와 같은 금리들이다 보니, 이러한 금리들이 올라갈 때 가계가 직면하게 되는 대출 금리는 도리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가 여전히 인하기조거나 아직 인상기조로 돌아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들, 기업이나 가계가 직면하는 채권 수익률 또는 대출 금리는 잘 안 떨어지거나 도리어 올라가는 상황이 저는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나타나고 있고, 올해에도 그러한 현상이 더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금융 환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